출생 지역 뭐 혹은 거주 지역, 나이대. 거주 지역. 바로 그 지리적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아, 이 지리적 프로파일. 범인이 어디로 중심을 갖고 활동하는지 이 패턴을 분석을 해서 범인의 그 중요한 생활 거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강범위했던 어떤 그 범인의 이 활동 영역을 좀 좁히고 네. 수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에서 최다 여성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쇄 살인범 그린 리버 킬러 사건입니다. 강에 빠트린 뭐 던진 건가? 자, 1982년 미국 워싱턴주 그린 리버라고는 조그만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시신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신들이 다 여기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던진 상당한 거예요? 시신 여기서 발견했죠. 당시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가철 청소년이거나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주로 이제 시애틀 남부를 관통하는 도로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에 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은 그 그린 리버 강가에 인근 숲에 유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린 리버 킬러 사건에서 지리적 프로파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영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국도를 따라서. 납치 장소가 여기야? 그런가 봐요. 빨간 건 뭐야? 시신 납치와 시신 유기? 빨간색에 시신 버린대고 A 구역의 중심지 켄트. B 구역 중심지 시애틀 도로변 성매매가 성행하던 곳. 중심지구나. C 구역은 중심지 탁 국도가 끝나는 지점. D 구역 중심지. 자, 여기서부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납치 지점과 시신 유기 지점 그리고 지역의 특징을 비교했을 때 그린 리버 킬러의 생활 거점은 다음 구역 중 어디일까요? 활동 범위? 난 여기. 자, 정답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미주 씨는 저 예. B입니다. 지원 씨는 A입니다. 영탁 씨는 저도 A입니다. 미주 씨는 왜 B를 그 범행의 생활 공간으로 추정하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면 여기가 성매매가 좀 많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상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지 않을까. 그리고 직장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 우리 지원 씨는 왜 A를 그 지목을 하게 됐나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또 이 연쇄살인범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뭐든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뭔가 시신을 유기를 많이 해서 그쪽에 좀 A 지역에 시신 유기한 데가 많이 모여 있지 않나. 자, 우리 영탁 씨는 처음에는 저는 사실 D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런 험준한 지역을 굳이 저희가 알고 갔다는 것은 저쪽 지형을 좀 꿰차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유기와 살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A 쪽이다 보니 그쪽을 한번.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가능성이 낮은 어떤 그 상황부터 이 제거해 나가다 보면 가장 그래도 공약수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은 거를 먼저 쳐내는 걸로.
자, 먼저 D 구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D 구역은 이제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그 산맥, 서쪽 기슭의 그 외곽 산림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범인의 생활 거점이 왜 아닐까요? 너무 자기가 불편해.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네. 멀고 웬만한 부지런함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반복성이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뭐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먼 곳을 이동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너무 멉니다. D라고 하는 지역은 시신 유기로는 뭐 적당한 지역일 수 있지만 범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C 구역은 어떻습니까? 이게 도로 끝나는 곳. 예, 거의 이제 국도가 거의 끝나갈 그런 이제 무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또 넘어가기는 어렵고 또 실제로 이 B나 A에 비해서는 이 범행 발생 장소의 어떤 횟수로 본다면 상당히 좀 떨어지죠.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인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그 지역을 이제 A와 B를 우리가 보고 더 이렇게 좁혀 나가게 되겠죠. 우선 이제 B 구역은 이제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성매매가 상당히 좀 활발했던 그런 지역으로서 피해자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띄는 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납치는 돼 있는데 유기를 안 했다는 게 저기 사는 게 아니야.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났던 이 미팅 포인트는 이 그 뭐랄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여기서는 별로 발견이 안 되고 저 D 구역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쪽으로 흩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유기가 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이 시신 유기 장소를 나타낸 점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시된 것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네. 예, 결국 범행의 그 반복성도 낮고 도주에도 불리한 나머지 구역들을 제외하면 이 범인의 생활 거점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이제 A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A입니다. 예, 이건 이제 그린리버 킬러가 검거된 뒤에 그 자백을 통해서 확인한 집과 직장의 위치를 이게 표시한 겁니다. 와우. 완전 가까운데요? 직장과 집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네. 그죠? 결국 이 범죄는 자기가 익숙한 공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우리가 얻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백의 과정에서 종종 그 출퇴근 전후로 피해자를 물색을 했고 또 집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도 다시 찾아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 예측이 결국 이제 범인의 그 자백 결과와 우리가 비교했을 때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린리버 킬러 케이스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게리 리치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게리 리치웨이는 범행을 저지르고 한참 지난 후인 2001년도에 그 발전된 DNA 기술 덕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후에 게리 리치웨이는 DNA로 입증이 가능한 4건의 살인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게리 리치웨이가 쉽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열었지? 이때 이제 프로파일링의 또 다른 이 중요한 진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범인의 심리를 분석해서 면담 전략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이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로파일러들은 입을 닫은 이 게리 리치웨이를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저 당시에 또 프로파일러들은 그린리버 킬러가 무려 49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와, 그건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러들은 그린리버 킬러가 무려 49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와, 그건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 프로파일러님 그 연쇄살인범한테 자백을 받아내려면 어떤 프로파일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네. 네, 프로파일링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면담의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첫 번째는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라포는 이제 상대방과 정서적 친밀감과 이제 신뢰감을 쌓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포를 잘 쌓아야 범죄자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서 말을 하거나 확 닫거나 둘 중에 하나일 그러니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슨 말이든 하게 하려는 게 이제 중요한 거. 막 몰아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네, 네. 자백을 이끌어내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구나. 그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전략은 바로 게리 리치웨이의 어떤 통제 욕구를 자극하는 거였습니다. 게리 리치웨이가 살해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체격이 작고 또 취약한 여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자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대부분 이제 엄청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 게리 리치웨이가 실제로 수사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난 통제당하는 걸 싫어한다. 결국 모든 살인은 여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통제한다. 자, 이렇듯 이제 통제 욕구가 있는 연쇄 살인범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이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비정상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면담 내내 게리 리치웨이에게 너는 평범한 살인범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연쇄 살인범을 연구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너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일종의 뭐랄까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 또 그를 인정해 주니까 이 자신의 범행을 마치 이제 과시하는 것처럼 네. 자백을 한 거죠. 야, 저게 정말 포인트네요. 진짜 감정을 건드려서 말을 하게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게 수사관들은 게리 리즈웨이에게 지금의 게리는 과거 그때 게리랑 다른 애야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자아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연쇄살인범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 주면 좀 부담 없이 과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진술해 주는 것처럼 아, 그 사람은요 라면서 진술을 좀 편안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전에 배웠던 그 사건들도 보면 맞아요. 예, 삼자 입장에서 맞아요. 예,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때 테드 번디도 자신의 3인칭화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부담들에서 벗어나서 진술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테크닉이거든요. 와, 세뇌시킨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자,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사건들을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가 이 대교담입니다.